네 병수발 들다 내 인생 망치라고? 간은 네가 좋아서 준 거잖아. 이제 와서 생색내지 마. 간암이었던 남편을 살리겠다고 제 간의 70%를 떼어준 지 딱 3년. 지극정성으로 간병해서 살려놓았더니 건강해진 남편이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던지며 내뱉은 말이었어요. 제가 뇌종양 판정을 받은 지 고작 일주일. 남편은 병수발이 싫다며 제가 준 새 생명으로 상간녀와의 새 인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며 매달리는 대신 차갑게 웃으며 그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요. 그리고 남편에게 가장 처참한 지옥을 선물해 주기로 결심했죠. 배신한 남편과 상간녀를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빈털터리로 쫓아냈는지 그 소름 끼치도록 통쾌한 복수극을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2이 된 평범한 여자예요. 남들은 저를 보고 참 대단하다. 혹은 이 시대의 마지막 열녀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은 그저 차가운 복수를 꿈꾸는 한 인간일 뿐이랍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제가 믿었던 사랑이 어떻게 저를 난도질했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꽃다운 22, 대학교 봉사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강민호를 보면서 참 맑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강민호는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도 도맡아 하고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따뜻한 남자였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치 않는 그 마음 하나 믿고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에 골인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라고 자부했답니다. 종갓집 귀한 외아들이라는 꼬리표가 가끔은 숨이 막힐 때도 있었지만 남편은 언제나 제 편에 서서 시어른들의 엄격한 꾸지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죠. 우리 부부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참 예쁘게 잘 살았고 아이들도 쑥쑥 자라며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배가 뒤틀리듯 아프다며 거실 바닥을 뒹굴기 시작하더라고요. 식은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남편을 보고 처음엔 단순히 급체인 줄로만 알고 소화제를 사다 먹였지만 며칠이 지나도 안색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지는 걸 보고 서둘러 대학병원을 찾았죠. 정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며칠이 마치 몇 년처럼 느껴져서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더라고요. 드디어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을 때 선생님의 입에서 간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지는 순간 제 세상은 그대로 무너져 내려 발밑이 푹 꺼지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종갓집 대를 이어야 할 귀한 아들이 죽게 생겼다는 소식에 시댁은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고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겨서 도저히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며 황달기가 올라온 퀭한 눈동자로 저를 바라봤죠. 떨리는 손으로 제 소매를 붙잡으며 살고 싶다고,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아이처럼 엉엉 우는데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는 망설임 하나 없이 곧바로 주치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 간을 기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적합성 검사를 신청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는데 오히려 남편을 살릴 수도 있다는 희망에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더라고요. 가족들도 다들 제 몸 상할까봐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저는 오직 내 남편 강민호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라 무서움도 잊은 채 제발 이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네요. 기적처럼 조직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재간의 70%를 떼어주는 대수술을 감행하게 되었고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겁에 질린 남편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 꼭 살려낼 테니까 우리 같이 건강하게 나가자고 웃으며 다독였답니다. 하지만 정작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 온몸을 휘감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더라고요. 배를 가르고 장기를 떼어낸 자리는 마치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타들어갔고 설상가상으로 담즙이 누출되는 부작용까지 겹치면서 저는 병실에서 몇 번이나 의식을 잃으며 사경을 헤매야 했죠. 하지만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상황이었어도 옆방 중환자실에서 거부 반응으로 생사를 오가는 남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답니다. 진통제를 연신 맞아대며 벽을 짚고 겨우 일어나 남편에게 기어갔고 내 간이 남편 몸속에서 부디 잘 자리 잡기를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며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죠. 남편은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제 야윈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며 소리내어 울어댔고 저는 그런 남편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괜찮다고 당신만 살면 나는 아무래도 좋으니 마음 편히 가지라고 속삭여 주었죠. 퇴원하고 나서도 제 몸 회복은 늘 뒷전이었고 오로지 남편의 재활과 건강 회복에만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전국 각지를 수소문해 공수해온 최상급 유기농 식재료로 정성껏 식단을 짰고 약 복용 시간은 단 1분 1초도 어기지 않으려고 휴대폰 알람을 수십 개씩 맞춰두며 마치 시계추처럼 움직였답니다. 남편의 약을 챙기고 소독을 해주는 손길 하나하나에 제 모든 영혼을 담았고 남편이 조금이라도 기침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밤잠을 설쳐가며 간호했죠. 친구들이나 친정 식구들은 제 얼굴이 반쪽이 되다 못해 뼈만 남았다며 이제 그만 너도 좀 챙기라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저는 남편의 얼굴에 발그레하게 생기가 도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고 남편이 맛있게 밥 한 그릇을 비우는 모습만 봐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았어요. 간병하는 3년 내내 저는 제 이름 석자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강민호의 아내이자 그림자 같은 간병인으로만 존재했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푸석푸석하고 생기 없는 제 얼굴보다는 남편의 매끈해진 피부와 단단해진 근육을 보며 안도하는 미련한 짓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주위 사람들은 저보고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여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시댁 어른들도 저를 볼 때마다 가문이 은인이라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 또한 제 희생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가장 고귀한 사랑의 증표라고 굳게 믿으며 남편이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처럼 웃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시아버지는 문중회의가 열리던 날 수십 명의 친척 어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아부셨습니다. 평소 엄격하기로 소문난 종갓집 종손이신 아버님은 그날따라 목소리까지 가늘게 떨며 저를 향해 이 아이는 우리 강씨 가문을 다시 일으킨 은인이자 내 아들을 살려낸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셨답니다. 좌중을 압도하는 그 목소리에 친척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대견하다는 듯 바라보셨고 남편에게 재간을 떼어주고 얻은 배 위에 끔찍하고 일그러진 흉터는 그 순간만큼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가문의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은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 허리를 감싸 안았죠. 여보, 너무 고마워.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울먹이며 맹세하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지난 시간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고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보상인 줄도 모른 채 바보같이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답니다. 그때 남편의 눈가에 맺혔던 뜨거운 눈물은 분명 진심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달콤한 행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거대한 폭풍의 전야였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더라면 저는 과연 그날 수술대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을까요? 저는 그저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내주었을 뿐인데 그 대가가 이토록 잔혹한 배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남편을 위한 희생이 나중에는 저를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저는 그렇게 바보같이 웃으며 남편의 뒷바라지에 제 청춘과 건강을 통째로 갈아넣고 있었던 거죠.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는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편의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되고 병색이 완연하던 얼굴에 기름기가 돌기 시작하자 그 뜨거웠던 맹세는 한 계절이 채 지나기도 전에 서늘한 얼음장처럼 변해버렸죠. 남편은 재활 운동을 핑계로 매일 같이 밖으로 겉돌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들어오는 시간보다 훨씬 많아지더라고요. 수술 후유증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집안일을 겨우 해내는 저를 보며 남편은 이제 위로 대신 가시돋친 격려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힘겨운 숨을 몰아쉬며 거실 소파에 잠시 기대어 있을 때면 남편은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보다가 저를 쓱 훑어보더니 차갑게 쏘아붙였죠. 언제까지 그 환자 코스프레를 할 거야? 너만 수술한 거 아니야. 나도 배 갈랐어. 그런데 난 이렇게 팔팔하게 운동하러 다니잖아. 적당히 좀 해. 사람 질리게 하지 말고. 그 냉정한 말 한마디는 제 가슴에 수술 칼날보다 더 깊고 날카로운 생채기를 냈고 저는 대꾸할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답니다. 남편은 이제 건강해지자마자 각종 산악 동호회니 필라테스니 하며 운동에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나돌았고 언젠가부터 남편의 셔츠에서는 제가 쓰지 않는 달콤하고 진한 장미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화장실까지 들고 들어가는 휴대폰은 철저히 잠금 상태가 되어 제 손끝도 닿지 못하게 철벽을 쳤고 제가 무슨 말이라도 붙이려 하면 나 피곤해. 잠 좀 자자라며 등 돌려 눕기 일쑤였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소파에 던져진 외투를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툭 떨어진 필라테스 센터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보다 한참이나 어려 보이는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강사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묘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저는 그저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와서 다시 얻은 삶이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잠시 방황하는 것이라 스스로를 속이며 밤마다 베갯니들 적셨답니다. 남편은 이제 제가 정성껏 차린 유기농 식단도 맛없어서 못 먹겠다며 타박했고 아이들에게조차 엄마가 너무 예민해서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다며 은근히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와 남편 사이를 살피는 걸 보면서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그래도 남편이 건강해졌으니 그거면 됐다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에 그 다정했던 사람으로 돌아올 거라고 애써 스스로 위로하며 버텼죠. 하지만 남편은 이제 제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누군가와 즐겁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실실 웃었고 제가 다가가면 정색을 하며 휴대폰을 숨기기 바빴어요. 당신 요새 왜 그렇게 휴대폰만 봐? 누구랑 그렇게 재미있게 연락하는 거야?
참다 못해 던진 제 질문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답니다. 내가 누구랑 연락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넌 집구석에서 애들이나 잘 봐. 나 좀 숨 좀 쉬고 살자, 제발. 남편의 고함 소리에 아이들이 방 안으로 숨어버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비참함에 입술을 깨물며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이제 저를 아내가 아닌 자신의 빛나는 인생을 방해하는 귀찮은 짐짝으로 여기는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제가 남편을 위해 떼어준 간은 이제 그의 몸속에서 남을 유혹하고 배신하는 에너지가 되어 흐르고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심장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답니다. 매일 밤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면 수술 후유증으로 누렇게 뜬 안색과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그리고 축 처진 어깨가 너무나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반면 남편은 점점 더 젊어지고 세련되어지며 마치 다시 전성기를 맞이한 청년처럼 굴었는데, 그 대비되는 모습이 저를 더욱 비참한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죠. 남편은 이제 외박도 서슴지 않았고, 제가 전화를 걸면 아예 차단을 해버리거나 지방 출장 중이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는 짧은 문자 하나로 상황을 종료시켰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며 영양제를 챙기고 보약을 다렸지만, 남편은 제가 건네는 약사발을 보며 이런 거 먹인다고 생색 좀 내지 마, 냄새나서 역겨워라며 싱크대에 쏟아버리더라고요. 쏟아지는 한약재의 진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질 때 제 마음도 함께 바닥으로 쏟아져 내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는데요. 그래도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겠냐고, 내 몸까지 나눠준 나를 어떻게 배신하겠냐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견뎌냈죠. 가장 먼저 제 삶을 비참하게 조여온 것은 모욕보다 무서운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사업 확장을 위해 대대적인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떵떵거리더니 매달 꼬박꼬박 입금해주던 생활비를 갑자기 절반 이하로 뚝 떼어내며 제 손을 벌벌 떨게 만들었답니다. 아이들 영어 학원비를 끊어야 했고, 수술 후 면역력이 바닥난 제가 매일 챙겨 먹던 보조제와 영양제값조차 아까워 전전긍긍하는 처지가 되었는데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식탁 앞에 앉아 가계부를 내밀며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오히려 저를 파렴치한 속물로 몰아세웠죠. 당신 진짜 실망이다.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꼭 그렇게 돈 타령이나 하고 싶어? 내가 지금 밖에서 사업 살리려고 얼마나 힘들게 뛰는지 알기나 하냐고. 밥맛 떨어지게 정말 왜 이래? 남편의 그 당당한 외침에 저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어 고개를 숙였고, 제 몸을 챙기는 것보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게 우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비타민 하나를 사는 것도 포기하며 살았네요. 하지만 제 희생은 기만당하고 있었죠. 어느 날 우편함에 꽂혀 있던 등기 우편물 하나가 평온했던 제 세상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말았거든요. 남편의 이름으로 날아온 그 종이에는 오피스텔 관리비 3개월 체납 및 퇴거 예고 안내서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 주소가 우리 집도 시댁 주소도 아닌 전혀 낯선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주소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수취인인 남편 이름 옆에 나란히 적힌 실거주자 명단에 생전 처음 보는 이름 조아라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답니다. 내 약값은 몇만 원도 아까워하면서 이 여자 월세와 관리비를 뒤에서 다 내주고 있었던 거야? 내 간을 떼어준 대가가 고작 다른 여자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였어? 손이 덜덜 떨려 안내서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머릿속이 하얗게 번지면서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지만 저는 홀린 듯이 택시를 잡아타고 그 안내서에 적힌 주소지로 향했답니다. 오피스텔 로비 차가운 대리석 기둥 뒤에서 서성인지 1시간쯤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너무나 익숙한 실루엣이 제 시야에 들어왔죠.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한결 건강해진 모습의 남편이 화사한 핑크색 운동복 차림의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걸어 나오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여자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주고 있었고 그 여자의 가슴팍에 달린 필라테스 강사 조아라라는 명찰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잔인할 정도로 반짝였답니다. 저는 숨이 막혀 기둥 뒤로 몸을 더 깊숙이 숨겼고 제 배 위의 수술 흉터는 비가 오지 않는데도 마치 칼로 긋는 것처럼 욱신거리기 시작했어요. 내 간을 나눠 가진 남편은 그 건강해진 몸으로 다른 여자를 안고 있었고 저는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버텼답니다. 그날 이후 제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덮쳤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통증 속에서도 저는 아이들 밥을 챙기고 남편의 셔츠를 다려야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 고통을 보며 갱년기 유난히 심하다며 비웃었고 아이들에게조차 엄마가 저렇게 예민하게 구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 모양이다라며 저를 나쁜 엄마로 세뇌시키기 바빴죠. 당신 강남 오피스텔 관리비 밀렸던데 거긴 어디야? 참다 못해 던진 제 질문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거실 테이블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사업하다 보면 오피스텔 하나 얻을 수도 있는 거지. 어디서 뒷조사질이야? 나 좀 숨 좀 쉬고 살자, 제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당당한 남편에게 화 한 번 내지 못했네요. 그러다가 머리를 커다란 망치로 사정없이 얻어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을 견디다 못해 찾은 병원에서 저는 뇌종양이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술이 달싹이며 수술이 시급하다느니 위치가 좋지 않아 예후를 장담할 수 없다느니 하는 무서운 말들을 쏟아내는데 제 귀에는 오직 지옥의 종소리처럼만 들려와서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 내 몸의 소중한 일부를 떼어주어 죽어가던 목숨을 살려낸 내 남편이라면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내 곁을 지켜줄 거라는 마지막 기대를 품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 강민호의 목소리는 한겨울 얼음장보다 차가웠고 그 너머로 들리는 조아라의 콧소리 섞인 웃음소리가 제 심장을 면도날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더라고요. 나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해. 자꾸 전화해서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제발 좀 끊어. 남편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무정하게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저는 차가운 병원복도 딱딱한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먼지만 날리는 허공만 바라보며 흐느꼈답니다. 밤늦게서야 진한 술 냄새와 그 여자의 향수 냄새를 풍기며 당당하게 귀가한 남편의 발치에 저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병원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저는 그래도 그가 미안하다, 많이 아팠지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해줄 줄 알았는데 진단서를 슥 훑어본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제 영혼을 송두리째 도려내는 시퍼런 칼날이었죠. 진짜 가지가지한다. 또 병원비에 수술비에 돈 깨지겠네. 너는 내 인생의 짐이냐? 내가 이제 겨우 살만해지니까
이번엔 네가 들어눕겠다는 거야? 적당히 좀 해. 정말 질린다 질려. 사람 숨 막히게 하지 말라고. 남편은 괴물 같은 본색을 드러내며 제가 건넨 진단서를 거실 바닥에 쓰레기처럼 팽개쳤고 저는 그 바닥에 뒹구는 종이 쪼가리보다 못한 제 처지가 너무나 비참해서 비명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수술을 고작 일주일 앞두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화장실조차 혼자 가기 힘든 날 남편은 외박 후 뻔뻔하게 들어와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던지며 차마 인간의 입으로 내뱉을 수 없는 망언을 퍼부었답니다. 나 이제 살만한데 너 같은 병자 수발들며 내 남은 인생 썩히기 싫어. 이혼해줘. 그리고 그간 말인데 그건 네가 좋아서 준 거잖아. 누가 너더러 달라고 구걸이라도 했어? 이제 와서 그걸로 생색내며 내 발목 잡지 마라. 정말 추해 보이니까 깔끔하게 갈라서 자고. 그 모진 말을 내뱉고 안방으로 들어가 코를 골며 잠든 남편의 등을 보며 저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서러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슬픔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그 자리를 메운 건 서늘하고도 단단한 복수심이었는데요. 저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안방 금고를 열어 그동안 남편이 사업 자금이라며 빼돌린 장부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뇌종양의 압박으로 눈앞이 번쩍이고 속이 뒤집히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남편의 뒤를 캘 수 있는 모든 단서들을 수집했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남편이 조아라에게 사준 강남의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이었는데 보증금과 월세가 어마어마한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내 약값은 몇만 원도 아까워하며 화를 내던 인간이 그 여자에게는 매달 수백만 원의 월세를 갖다 바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기에 곧바로 흥신소와 변호사를 수소문해 남편과 조아라의 불륜 현장 체증을 의뢰했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기다리는 척하면서 저는 병실 침대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과 블랙박스 영상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그들의 추악한 미래 기록을 완성해 나갔어요. 남편은 제가 병실에서 죽어가는 줄로만 알고 조아라와 대놓고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휴대폰 복구 업체를 통해 알아낸 그들의 메시지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저속하고 잔인했답니다. 그 여편네 언제 죽는데? 수술하다가 그냥 가면 우리 세상이지 같은 대화들을 읽어내려갈 때마다 제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저는 그 메스꺼운 감정을 복수의 칼날로 바꾸어 갈고 닦았죠. 상간녀 조아라가 운영하는 필라테스 센터의 실소유주가 남편이라는 증거와 남편이 법인 자금을 횡령해 조아라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을 때 저는 비로소 차가운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답니다. 저는 이미 복수의 칼날을 갈며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리 시아버지, 그리고 종중 어른들이었죠. 저는 병실을 찾아온 친정 식구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한 채 오직 시아버님께만 제 상황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아버님은 평소 저를 끔찍이 아끼셨지만 당신 아들의 허물을 아시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실지 걱정이 앞섰답니다. 하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중의 수장인 아버님의 도움이 절실했죠. 저는 수술을 3일 앞둔 날 저녁 아버님을 병실로 조용히 모셨답니다. 아버님은 야윈 제 손을 잡으며 어쩌다 일이 되었느냐며 눈물을 글썽이셨는데 저는 말없이 제가 수집한 그동안의 증거 자료들을 아버님 앞에 펼쳐놓았죠.
아버님, 저 좀 살려주세요. 재간으로 살아난 남편이 이제는 암에 걸린 저를 배신했어요. 아버님은 서류와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며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지셨고 나중에는 지팡이를 짚은 손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셨답니다. 아버님은 한참 동안 말씀을 잇지 못하시다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가, 네가 이 지옥을 견디는 동안 이 아비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 가문의 명예를 걸고 그 짐승 같은 놈을 반드시 네 발밑에 꿀리마. 그날 밤 시아버님과 저는 이틀 뒤에 있을 종중제사에서 이 모든 진실을 터뜨리기로 은밀하게 연합했답니다. 아버님은 모든 문중 어른들을 소집하는 정가를 보내셨고 저는 수술 전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그 자리에 나갈 준비를 마쳤죠. 남편 강민호는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자기가 던진 이혼 서류가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초대장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병실 거울에 비친 제 야윈 얼굴을 보며 다짐했답니다. 강민호, 좋아라. 너희들이 내 헌신을 비웃으며 파티를 즐길 때 나는 너희들이 설 자리를 도려내고 있었어. 이제 곧 내가 준 그 간이 네 몸속에서 죄책감으로 타들어가게 해줄게. 저는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며 내일 있을 종중제사에서 터뜨릴 마지막 한 방을 점검하고 또 점검했답니다. 뇌종양의 통증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거든요. 제 곁에는 문중의 수장인 시아버님이 계셨고 제 손에는 저들을 단숨에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비로소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며 내일 펼쳐질 그 처절하고도 화려한 복수의 서막을 그려보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단정하고 기품 있는 남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창백하다 못해 벼랑 끝에 선 여전사 같은 제 얼굴을 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세게 깨물었죠. 저는 그렇게 마지막 남은 생명의 기력을 쥐어짜 시댁의 가장 큰 행사이자 문중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종중제사가 열리는 거대한 대저택으로 향했답니다. 그곳은 이미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수십 명의 문중 어른들과 일가 친척들이 모여 엄숙하고 무거운 공기가 가득 감돌고 있었고 남편은 그 속에서 가문의 귀한 외아들이자 차기 종손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가식적인 웃음을 팔며 술잔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타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남편은 제 팔뚝을 부러뜨릴 듯이 거칠게 붙잡으며 구석으로 끌고 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독설을 내뱉었답니다. 야,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나와. 당장 병원으로 안 꺼져? 암 환자면 환자답게 방구석에 죽은 듯이 처박혀 있으라고 했잖아. 여기서 문중 어른들께 망신당하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남편의 그 짐승보다 못한 비인간적인 폭언을 들으며 저는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웃음이 터져 나왔고 그의 손을 온 힘을 다해 뿌리치며 상석에 앉아 계신 시아버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죠. 상석에서 저를 내려다보시던 아버님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주셨고 저는 모든 어른이 지켜보는 제단 정중앙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가 준비해온 태블릿 PC와 두툼한 증거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답니다. 시아버님, 그리고 여기 계신 문중 어른분들. 제가 오늘 이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이 제사 자리에 불쑥 나타난 것은 가문의 은인이라 칭송받던 제가 왜 이제는 남편에게 버려진 쓰레기 짐짝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어른들께 직접 여쭈러 왔기 때문입니다. 재간의 70%를 떼어주어 살려낸 남편이
제가 이제 병들고 쓸모 없어지자 저를 어떻게 도살장에 내놓듯 버리려 했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주십시오. 제 서늘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제사장 가득 울려 퍼지자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저는 미리 준비해온 사진들과 영상을 대형 프로젝터 화면에 띄우기 시작했죠. 화면 속에는 남편 강민호가 조아라와 대낮에 고급 오피스텔 로비에서 서로 몸을 비비며 껴안고 입을 맞추는 사진들. 그리고 남편이 제 뇌종양 진단서를 보고 또 돈 깨지겠네. 너는 내 인생의 짐이다라며 고함을 지르며 진단서를 찢어버리던 그 생생한 녹취록이 고출력 스피커를 통해 제사장 구석구석으로 터져 나왔답니다. 간은 네가 좋아서 준 거잖아. 누가 달래? 생색내지 마. 난 이제 젊고 싱싱한 여자랑 살 거야. 너 같은 병자 수발 들며 내 찬란한 인생 썩히기 싫다고. 알아들어?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남편의 그 악마 같은 목소리에 종중 어른들의 안색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남편은 얼굴이 터질 듯 벌겋게 달아올라 제 태블릿을 뺏으려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아버님이 들고 계시던 묵직한 지팡이로 제 사상을 쾅 치시며 남편의 뺨을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사정없이 갈기셨고 아버님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괴물을 키웠다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평생 교육자로서 명예와 신뢰를 목숨처럼 지켜오신 아버님께 아들의 이런 추잡하고도 폐륜적인 배신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이자 모욕이었던 거죠. 네 이놈, 길가에 굴러다니는 짐승도 제 목숨 살려준 주인은 은혜를 알아보거늘 네가 정령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벌인단 말이냐. 내 금쪽 같은 며느리의 간으로 연명하는 주제에 감히 그 목숨으로 이런 추잡한 배신을 저질러? 네 몸속에서 뛰고 있는 게 며느리의 살점이고 피인 것을 잊었느냐? 너 같은 놈은 내 자식도 아니고 가문의 수치니 당장 여기서 나가. 아버님의 벼락 같은 불호령에 남편은 그제야 제 무릎 앞에 엎드려 잘못했다며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빌기 시작했지만 아버님은 이미 미리 대기시켜둔 가문의 전담 변호사를 불러들였답니다. 아버님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와 문중에서 물려받은 수만 평의 땅, 그리고 앞으로 남편에게 증여할 예정이었던 모든 유산과 자산을 저와 제 아이들에게 즉시 증여한다는 법적 서류를 그 자리에서 작성하게 하셨거든요. 남편은 이건 내 재산이다. 아버지가 주신 거 아니냐. 법대로 하자라고 미친 듯이 절규하며 항변했지만 시아버지는 내 가문이 이름으로 된 것은 털끝 하나 가져갈 수 없다. 너는 이제 알거지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며 문중 청년들을 시켜 그를 개처럼 끌어내어 빈털터리로 쫓아내셨죠. 문중 청년들에게 끌려나가며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 남편이야. 라고 비명을 지르는 남편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참았던 뜨거운 숨을 길게 내뱉었답니다. 저는 그 처절하고도 화려한 응징의 현장을 뒤로하고 다시 뇌종양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고 수술 당일 아침에는 시아버님이 직접 보호자석을 지키며 수술실로 들어가는 제 차갑고 야윈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걱정 마라 아가. 내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지키마. 넌 살아서 나오기만 해라. 네가 우리 집안의 진짜 종손이고 내 하나뿐인 딸이다. 아버님의 그 따뜻한 한마디를 심장에 품고 들어간 수술실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장장 12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제 머릿속을 괴롭히던 악마 같은 종양은 말끔히 제거되었답니다. 제가 회복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린 소식은 강민호의 회사 폐업 소식이었습니다. 아버님의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남편은 시아버지가 자금을 빼자마자 위기에 처했어요. 떵떵거리던 돈줄이 한순간에 끊기고 빈털터리가 된 것은 물론 시아버지에게 절연당했다는 소식까지 들리자 남편을 유혹했던 상간녀 조아라는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답니다. 그녀는 남편이 고시원으로 쫓겨나기 직전 챙겨둔 마지막 비상금과 명품 시계, 심지어는 제가 사준 예물까지 싹 털어 흔적도 없이 잠적해버렸거든요. 수술실의 차갑고 딱딱한 금속 침대에서 내려와 일반 병실로 옮겨진 그날부터 저는 단 한순간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칭칭 감싸고 있던 무거운 붕대를 조심스럽게 풀어내고 거울 속에 비친 제 야윈 모습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제 뇌 속을 갉아먹던 종양과 함께 제 인생의 거대한 오점이었던 강민호라는 이름도 말끔히 씻겨 내려간 것 같은 형언할 수 없는 상쾌함을 느꼈답니다. 저는 아직 수술 부위가 아물지도 않아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울리는 고통을 참아가며 침대 머리맡에 꼿꼿이 앉아 변호사를 호출했고 그 자리에서 상간녀 조아라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 소장을 동시에 법원에 접수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죠. 제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고 제 눈빛은 이미 사냥감을 끝까지 추격해 숨통을 끊어놓는 사냥꾼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조아라가 남편의 사업 자금을 횡령해 차렸던 그 화려하고 번듯한 필라테스 센터는 제 이름으로 된 강력한 압류 조치가 집행되자마자 하룻밤 사이에 문에 빨간 딱지가 붙으며 처참하게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 여자가 센터 앞에서 머리를 산발한 채 소리를 지르며 제 이름을 부르며 발악하는 영상이 제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을 때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 영상을 일말의 가책도 없이 지워버렸답니다. 그녀가 제 남편의 돈으로 누리던 가식적이고 사치스러운 일상은 이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허물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녀가 제가 느꼈던 그 지옥 같은 절망의 깊이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매일 밤 다짐했죠. 남편 강민호는 이제 번듯한 강남 아파트에서 개처럼 쫓겨나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고 지저분한 고시원 방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렸답니다. 한때는 종갓집 귀한 외아들이라며 어깨에 힘을 주고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게 굴던 그가 이제는 공사판에서 일용직을 나가며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차가운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것을 생각하니 실소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결코 그를 동정하거나 마음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수술 후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에 제 스스로도 감탄하며 하루가 다르게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거듭났답니다. 주치 선생님조차 이런 놀라운 회복 속도는 제 평생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의 기적이라며 혀를 내두르셨지만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제 몸속에 흐르는 뜨거운 복수의 혈전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고 배신당한 엄마로서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인한 모성애가 제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며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퇴원하는 날 병원 정문 앞에는 초췌하다 못해 몰골이 귀신처럼 변해버린 강민호가 비에 젖은 강아지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나타나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용서해줘. 당신 없으니까 나 정말 숨도 못 쉬겠고
죽을 것 같아. 내 몸속에 지금 당신간이 살아서 뛰고 있잖아. 우리 천생연분이었잖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남편의 그 비굴하고 추악한 외침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역하고 구역질 나는 기분을 느꼈고 그의 더러운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가슴에 대못을 박듯 일갈했거든요. 내간 떼어가서 네 목숨 살려준 값은 네가 오늘 겪고 있는 이 비참하고 처절한 몰락으로 깨끗하게 퉁치자. 다시는 내 앞에, 내 소중한 아이들 앞에 더러운 낯짝 들이밀지 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아버님이 보내주신 고급 세단에 올라탔고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불륜과 유책 사유를 100% 인정받아 거액의 위자료는 물론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단 하나의 양보 없이 완벽하게 확보했답니다. 재판장은 남편의 파렴치하고 비인간적인 행태에 혀를 차며 제 손을 들어주었고 저는 승소 판결문을 가슴에 품는 순간 비로소 제 어깨를 수년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산산조각 나며 내려앉는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죠. 저는 곧바로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아주 어렵고도 무거운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저 배신자의 성씨를 따르며 평생 상처받고 손가락질받게 하고 싶지 않다며 아이들의 성씨를 제 성씨로 바꾸고 당당하게 키우고 싶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시아버님은 한참 동안 깊은 침묵을 지키시며 허공을 바라보시더니 제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으시며 오히려 내가 먼저 이 말을 꺼냈어야 했는데 아비로서 정말 미안하다며 제 뜻을 흔쾌히 받아주셨답니다. 내 자식 강민호는 이미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님의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네요. 이혼 도장을 찍고 지옥 같았던 강민호라는 이름 석자를 제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낸 지도 벌써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아버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저 자신의 피나는 노력 끝에 암 환우들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와 마음을 치유하는 향긋한 카페를 운영하며 사업적으로도 아주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답니다. 이제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짓던 예전의 초라하고 야윈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고급스러운 실크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대형 강연단에 오르는 제 모습이 거울 속에서 낯설면서도 참 대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제 성씨를 따르며 학교에서 구김살 없이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었고 시아버님은 저를 친딸보다 더 끔찍이 아끼며 가문이 모든 대소사를 저와 상의하실 만큼 깊은 신뢰를 보내주셨기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제 일상을 깨뜨리는 차가운 소식 하나가 멀리서 날아들었는데 바로 전 남편 강민호가 간암이 재발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비참한 이야기였죠. 빈털터리로 쫓겨난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고시원을 전전하며 매일같이 독한 싸구려 술로 신세를 한탄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무절제한 생활을 반복하며 이식받았던 소중한 간을 쓰레기처럼 방치한 결과가 결국 2년 만에 잔인한 재발로 돌아온 것이었죠. 의사들은 다시 한번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길어야 6개월도 살기 힘들다는 최후 통첩을 내렸고 이미 주변의 인간들조차 하나 남지 않은 그에게는 이제 기적조차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인간이 염치도 없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와서 숨을 헐떡이며 오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비굴하고 쉰 목소리는 예전에 오만하고 위세등등했던 강민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고 그는 제 이름을 부르며
차마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국어를 늘어놓기 시작했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한 번만 더 살려줘. 우리 피가 섞인 인연이잖아. 당신 아니면 나 이대로 차가운 병실에서 죽어. 제발 한 번만 더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될까? 내가 그때는 미쳤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더 간이식받게 도와줘. 제발. 남편의 그 뻔뻔하고 소름 끼치는 애원을 들으며 저는 분노보다는 말할 수 없는 깊은 허탈함과 경멸이 차올랐고, 한때 저 남자를 살리겠다고 제 배를 가르고 소중한 장기를 내주었던 제 어리석은 과거가 너무나 가련해서 실소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며칠 뒤 시아버님과 긴 상의 끝에 마지막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그가 입원해 있다는 국립의료원 중환자실을 직접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하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무거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초췌하게 말라 비틀어진 마치 산송장 같은 몰골에 강민호가 넝마처럼 누워 있었거든요. 한때는 건강해진 몸으로 상간녀 조아라를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누렇게 뜬 피부와 퀭하게 함몰된 눈동자만이 저를 올려다보며 죽음의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답니다. 저는 침대 곁으로 천천히 다가가 산소 마취기 너머로 거칠고 불규칙하게 숨을 몰아쉬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예전에 그가 저에게 했던 그 모진 말들을 하나하나 곱씹었습니다. 제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을 때 돈 아깝다던 그 눈빛, 가는 네가 좋아서 준 거니, 이제 와서 생색내지 말라던 그 패륜적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아 저는 살며시 입꼬리를 올려 차가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강민호, 나를 똑바로 봐. 당신이 지금 나한테 감히 인연이라고 했니? 아니, 이건 인연이 아니라 하늘이 너 같은 인면수심의 괴물에게 내린 가장 가혹하고도 정확한 벌이야. 내 간의 70%를 떼어주어 살려낸 그 고귀한 목숨을 고작 상간녀랑 놀아나면서 투병 중인 나를 쓰레기처럼 짓밟은 건 바로 너 자신이란 말이야. 나는 지금 죽어가는 네가 불쌍한 게 아니라 네 그 더러운 몸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내 간이 너무나 아깝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날 지경이야. 제 서늘하고도 단호한 일갈에 강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제 야윈 손을 잡으려 허공에서 손을 허우적거렸지만 저는 벌레를 피하듯 뒤로 물러서며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답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아라에게 연락을 시도해달라고 간호사들에게 비참하게 빌었지만 이미 조아라는 남편의 돈줄이 마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다른 부유한 스폰서를 찾아 재혼한 뒤 해외로 출국해버린 뒤였거든요. 자기가 그토록 목숨 걸고 사랑한다며 제 가슴에 시퍼런 대못을 받고 선택했던 그 악녀가 정작 자기가 죽음의 문턱에서 피를 토할 때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민호의 눈동자는 절망으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가족까지 버리고 지키려던 그 잘난 사랑의 결말이 고작 이거야? 좁고 어두운 병실에서 누구의 배웅도 받지 못하고 고독하게 썩어가는 것. 이게 바로 당신이 내 간을 대가로 지불하고 산 비참한 인생의 성적표란다. 이제 그만 헛된 욕심 버리고 네가 저지른 그 수많은 죄악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져줘. 그게 네가 나한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사죄니까. 저는 산소호흡기 돌아가는 기계음만이 가득한 숨막히는 병실을 나오며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당당하고 우아하게 걸어 나왔고 복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승리자의 오라로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는 이제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해 매일같이 각혈하며 재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제 이름을 저주하며 고독하게 죽어가겠지만 저는 이제 그 지옥 같은 서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눈부신 태양 아래로 걸어나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거든요. 시아버님은 병원 로비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 어깨를 말없이 다독이며 고생 많았다, 아가. 이제 정말 모든 악연의 끝이구나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아버님의 품 안에서 비로소 2년 전부터 가슴속에 맺혀있던 마지막 슬픔의 응어리까지 말끔히 씻어내며 시원한 눈물을 쏟아냈답니다. 강민호라는 남자는 제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이자 재앙이었지만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히려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화려하게 꽃을 피운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센터로 돌아가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말해줄 거예요. 당신을 버린 파렴치한 사람을 위해 단 1분 1초의 시간도 낭비하지 말라고. 당신의 고귀한 생명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눈부시게 빛나야 한다고 말이죠. 강민호가 차가운 중환자실에서 피를 토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이름을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다는 소식이 병원 관계자를 통해 들려왔지만 평생 명예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셨던 시부모님께서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놈은 제 손으로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괴물이니 이미 우리 자식이 아니다. 제 업보를 스스로 치르는 것뿐이니 면회조차 가지 않겠다며 차갑게 등을 돌려버리셨습니다. 아버님은 분노와 슬픔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제 거친 손을 꼭 잡으시며 오히려 네가 그 짐승 같은 놈 때문에 마지막까지 마음 다칠까봐 그게 더 걱정이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고 저는 아버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제 인생을 10수년간 무겁게 짓누르던 그 지독하고 무거웠던 배신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답니다. 한때는 가문의 귀한 독자이자 종손이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애지중지 키우셨던 아들이었지만 제 몸의 일부를 떼어준 고귀한 은혜를 천박한 욕망과 맞바꾸고 병든 아내를 길거리에 내팽개치려 했던 그 패륜을 저지른 강민호에게 부모님의 자비와 용서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는 적합한 기증자를 끝내 찾지 못한 채 차가운 병실 침대 위에서 그토록 사랑한다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선택했던 상간녀 조아라의 이름조차 단 한 번 불러보지 못하고 그 누구의 배웅도 받지 못한 채 고독하고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답니다. 남편의 사망 소식이 담긴 짧은 메시지가 제 휴대전화에 진동과 함께 도착했을 때 저는 신기할 정도로 가슴이 호수처럼 고요했고 눈물 한 방울조차 나오지 않는 제 모습에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였어요. 슬픔이나 미련 혹은 일말의 연민보다는 오히려 아주 길고 지루했던 지옥 같은 숙제를 비로소 끝낸 것 같은 홀가분함과 해방감이 전신을 감싸 안아서 저는 그 길로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먼지가 쌓여있던 캐리어를 꺼내 아이들과 함께 떠날 긴 여행짐을 차곡차곡 싸기 시작했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빈자리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겠지만 이제 제 곁에는 저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해주는 든든한 우리 아이들이 있고 제 스스로 피눈물을 흘리며 일궈낸 당당한 삶의 주권이 있으니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전혀 없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강민호라는 아빠의 존재를 기억의 저편으로 깨끗이 지워버린 지 오래였고 학교 행사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나타나 암환우 상담가로서 당당하게 강연을 펼치는 제 모습을 보며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라고 자랑하기 바쁜 자존감 높은 아이들로 눈부시게 자라주었답니다. 여행지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문득 제 배 위에 길고 툭 붉어진 수술 자국을 가만히 어루만져 보았는데 이제는 그 흉터가 더 이상 비가 온다고 욱신거리거나 수치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완전한 승리의 훈장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뇌종양 완치 5년 판정을 받던 날 주치의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은혜 씨, 이제는 정말 완벽하게 건강하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 야윈 손을 꽉 잡아주시던 그 순간의 벅찬 감동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가장 눈부신 삶의 선물이었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상속해 주신 그 소중하고 막대한 자산을 바탕으로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대규모 재단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사회적 공헌 활동을 넓혀가기 시작했죠. 재단 설립 기념 강연회가 열리던 날 수백 명의 청중이 가득 찬 강당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고 제 처절했던 지난날의 배신과 투병기를 단 한마디의 거짓도 없이 담담하게 고백하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짓밟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복수하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들을 용서하라는 성인군자 같은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에서 단 1초도 차지할 가치가 없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준 생명을 모독한 자는 하늘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니 여러분의 생명은 오직 당신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만 눈부시게 빛나야 합니다. 제 진심 어린 외침과 서늘한 통찰은 강연장에 모인 수많은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거대한 울림과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고 강연이 끝나고 제 손을 잡으며 사연자님 덕분에 오늘부터 다시 살 용기를 얻었다며 오열하는 분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과거의 끔찍했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귀한 생명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보람과 존재의 가치를 느꼈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군가의 수발을 드는 그림자도 아닌 심리 상담가이자 아마누 재단 이사장으로서 완벽한 경제적 독립과 내면의 깊은 평화 그리고 무한한 행복을 동시에 거머쥔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거든요. 강민호가 제 생명을 갉아먹으며 누리려 했던 그 탐욕스럽고 가증스러운 삶은 결국 차가운 병실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제가 피눈물을 닦으며 일궈낸 이 가치 있는 삶은 수만 명의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으로 뿌려져 아름다운 숲을 이루며 피어나고 있었답니다. 상간녀 조아라가 해외 어딘가에서 또 다른 돈 많은 스폰서를 찾아 기생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풍문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이제 그녀는 제 인생의 소음조차 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하고 하찮은 존재일 뿐이라 저는 그저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우아하게 넘길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죠. 아이들과 함께 도착한 드넓고 푸른 동에 바다는 눈이 시릴 정도로 맑고 투명했는데 수평선 너머로 붉게 타오르며 떠오르는 장엄한 태양을 바라보며 저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꽉 잡고 폐부 깊숙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들이마셨답니다.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 소리가 마치 제 지난날의 모든 오욕과 아픔을 깨끗하게 씻어내주는 거룩한 세례처럼 들려와서 저는 바다를 향해 눈이 부시도록 활짝 웃으며 나지막하게 제 자신에게 속삭였거든요. 고맙다 은혜야. 지옥 같은 그 시간을 정말 잘 버텨주었어.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있어서 내가 지켜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고맙다. 라고 말이죠. 제 곁에서 하얀 모래성을 쌓으며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축복의 교향곡처럼 제 귓가에 울려 퍼졌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두웠던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찬란하게 빛나는 내일의 태양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힘차게 걸어갈 것을 다짐했답니다. 저를 처참하게 배신했던 그 남자는 재간을 품은 채 어두운 땅 밑으로 고독하게 사라졌지만, 저는 그가 남긴 생명의 에너지를 수만 배의 선한 가치로 승화시켜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제 남은 생을 바칠 것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늘이 정해준 가장 완벽한 인과응보의 결말이자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한 여자가 오직 스스로의 의지로 쟁취해낸 가장 화려하고도 고귀한 승리의 기록이랍니다. 이제 제 인생의 대본은 타인이 써준 강요된 삶이 아니라 제가 직접 주인공이 되어 써내려가는 눈부신 성공 신화와 행복의 기록으로 채워질 것이고, 저는 그 무대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매 순간을 가장 소중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낼 것이거든요. 저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준 모든 배신당한 영혼들에게 저의 이 당당하고 환한 미소가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확실한 답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을 꽉 잡고 더 넓고 깊은 행복의 바다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답니다. 삶이라는 파도는 때로 우리를 집어삼킬 듯 거세게 몰아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에게 태양은 언제나 어제보다 더 눈부시게 다시 떠오른다는 것을 저는 이제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났고, 제 눈앞에는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눈부신 빛의 향연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복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이름 뒤에 숨지 않는 오직 저 자신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길고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지옥 같은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을 우습게 여긴 자들에게 가장 완벽한 복수는 당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니까요. 제가 해냈으니 당신도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은혜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내 몸의 일부를 떼어주며 살려낸 남편이 내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비수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 심정이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복수기로 각성해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되찾고 이제는 다른 환우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승리자가 된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인간의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배신은 타인이 우리에게 던진 오물이지만 그 오물에 파묻혀 평생을 슬퍼하며 살지, 아니면 그것을 걸음 삼아 더 화려한 꽃을 피울지는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은혜 씨가 증명해 보여주셨네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배신으로 밤잠을 설치며 지옥 같은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은혜 씨의 마지막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버린 사람을 위해 단 1분 1초의 시간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은 오직 당신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눈부시게 빛나야 하니까요. 자신을 파괴하려던 시련을 딛고 일어나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된 은혜 씨의 앞날에 이제는 눈물 대신 꽃길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지도 모른답니다. 은혜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